자유민주연구원에서 안보전략연구실장직을 맡고 있는 문순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행동본부 북한민주화연구회 위원회 조갑제닷컴 그리고 민주주의이념연구회가 공동 주관하고 북한민주화포럼 및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먼저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모두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문경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경.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학 세미나는 황정엽 선생 5주기 추모 학술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황정엽의 북한 민주화 전략으로 정해봤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은 황정엽 선생이 세상을 타계한 지 5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정엽 선생은 북에 계실 때는 북한의 지도 사상인 주체 사상을 직접 정립하는 데 관여하셨고, 그리고 그 지도 사상을 관리하시다가 이 주체 사상이 변질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목도하시고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껴서 망명을 결정하셨습니다. 1997년에 한국으로 망명 오신 후에는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상임 고문 등을 지내시면서 북한 민주화에 여생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이렇게 황정엽 선생 5주기를 추모하고, 그리고 황정엽 선생의 통일전략, 그리고 인간 중심 철학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주최 측인 북한 민주화 포럼의 이동복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동복 대표님께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그리고 명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을 초겨울의 한기를 느끼게 하는 차가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 황정엽 선생 추모 행사의 하나인 이 세미나의 장소로 발길을 옮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최 측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고인과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 해 동안 유지했고, 그러한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아주 성스럽고 참담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인께서 5년 전 10월 10일 날 독거노인으로서 사시다가 독거노인으로서의 마지막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5주기가 되는데, 그 고인이 떠나시고 나서 2년까지는 저희들이 추모 행사를 우격다짐으로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추모 행사마저도 제대로 이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고인의 추모 행사는 탈북자 사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우리가 거들어드리는 이런 그 행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탈북자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작년부터는 이 추모 행사마저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는데, 금년 이제 오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몇몇 이 유지들께서 이 탈북자 사회에만 의지하지 말고 남쪽에서 이 고인의 여러 가지 유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뜻을 모아서 단순히 추모에 그치지 않고 고인의 유지를 이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논의를 그동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이 안팎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논의를 확대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이번에 사실은 이 고인의 제자죠. 제자 중에서도 가장 총애를 받던 한 사람인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박사가 희생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추모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모쪼록 이 추모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에너지를 우리가 좀 다시 되찾아가지고 고인의 유지를 계승해서 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제 저를 포함해서 4분이 주제 발표를 하고 3분이 토론을 할 텐데,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인의 남겨진 이 발자취와 이 여러 가지 이 고인의 유지를 한번 다시 상기하는 기회를 갖고, 오늘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인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어떤 계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그런 의미에서 뜻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계속하셔서 이 행사가 뜻있게 끝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모사는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서 대표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분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가실 때도 쓸쓸하게 가셨지만은 오늘 이 행사도 어떻게 보면 매우 쓸쓸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황 선생님하고 이제 인연을 갖게 된 것은 당시에 국정원장이 임동원 국정원장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사실 내보냈어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가 이제 경호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인연을 맡게 된 것은 당시 저는 육해공군 해병대 대령연합 회장 명의로 국정원서 내쫓는다면은 숙식을 대령연합에서, 경호도 대령연합에서 맡겠다 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2002년 여름 어느 날 황 선생님께서 당시 경호팀장 이강호 경감을 필두로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대낮에 느닷없이 찾아오셨어요. 처음 선생님 어떤 일이십니까? 저희 사무실이 15평도 안 돼요. 자그만한데 어쩐 일이십니까? 하니까 저한테 서대령 서회장, 나 서대령 옆에 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선생님 어떻게 사무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제 자리 옆에 앉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리 아시겠지만 요만한 책상 하나 있는데 칸막이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요새 같으면 상당히 현대자동차 주가가 굉장히 비싼데 요새는 2억 5천이 아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당 10,000원도 안 됐어요. 그걸 전부 다 물려가지고 돈 1,000,000원 만들어서 바로 앞방 지금 이제 유품을 모시고 있는 삼성 제1빌딩 1806호실에 지금 이제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정말 황 선생은 왜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 이분이 대한민국에 망명했나 이런 그 뭐랄까요 착잡한 심정이 이제 그 제 마음을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래도 고맙게도 황 선생은 실질적으로 창살 없는 돌아가실 때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계시다가 정말 아무도 없는 홀로 타계를 하시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이 2002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돌아가신 해 3월 23일 날 오전에 이제 삼성 제1빌딩 있다가 그러니까 저하고는 한 7, 8년 되죠. 계시다가 이제 논현동으로 가시고 저는 마침 여기 그 시애틀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신데 시애틀하고 LA에서 초청 강연에 있어서 제가 출발하게 된 게 마지막 그 이별의 그겁니다. 이 자리에서 꼭 제가 감사 말씀 드릴 것은 그래도 황 선생은 외롭지 않았다. 1804호에 저희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옆방에는 조갑재 변장님이 이 광화문 여기 사무실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와서 황 선생님을 지켜주셨고 또 다음 방에는 여기 오늘 주최하신 이동복 교수께서 와서 정말 그 요새 뭐 무덤 같으면 자충용 500호라는 말이 있지만 좌우에서 황 선생을 이렇게 보필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 추모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갑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한 번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추모사를 해주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을 해주셨던 이동복 전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 육사 교장이셨던 민병돈 장군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 이사장인 홍순경 이사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조갑제닷컴의 대표이신 조갑제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국당 공동대표로 계신 최인식 대표님 와 계십니다. 민주주의 이념연구회 회장이신 강태욱 회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전 대법관을 역임하신 정기승 전 대법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5주기를 맞는 황정엽 선생의 추모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지난 97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당을 밟은 황장엽 전 대선은 전대미문의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 바침으로써 조금이나마 민족 앞에 속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한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며 지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세습적인 수령, 개인 독재 그 문제를 건치지 않고서는 출路가 없습니다. 지난 3월 말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 전 비서는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 대해 독서를 퍼부으며 3대 세습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일 체제의 독재가 김일성 시대보다 10배 정도 심하다며 북한 인민을 굶어 죽게 한 장본인은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며 북한 정권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우리 단자들 다 단결시에서 같이 해나가자. 이게 뭐인 분들만 단결돼도 15,000명을 단결시킬 수 있습니다. 단결 못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단결하고 사상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좀 하나의 타이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유가족과 지인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고인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제자의 추도사는 결국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얼마나 힘드시고 외로우셨으면 이렇게 급히 가신단 말입니까? 망명 이후 외로웠던 고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그리고 유족과 탈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은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돼 박관영 전 국회의장의 조사, 유해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 3명의 추도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작신앙송을 거쳐 추모 영상 상영, 헌화와 분향을 끝으로 연결식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wanted to know his wife, refusing to ask for her forgiveness because of his own sins, but longing and hoping there was a heaven where he would see her again. 고인의 시신은 운구차에 실려 경찰 사이드카 2대의 선도를 받으며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안장식은 오후 3시부터 거행될 예정입니다. 고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을 안장하는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치됩니다. 이곳에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씨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이종욱 박사 등 25명이 모셔졌고 황 씨가 26번째로 안장될 예정입니다. 대전 국립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된 고인의 시신은 통일 이후 다시 북녘 땅 고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통일을 영원한 남편 동포의 가슴 속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나는 오랫동안 호의와 기만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후에 그것이 독재자의 이기주의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의와 기만은 진리를 함구하는 학자의 양심, 학자의 양식과는 양립될 수 없다. 북한 체제에 복무하면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호의와 기만의 도구로 내가 이용되고 있다는 자각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 내가 미워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실보다 나쁘게 평가하려 하지 않았으며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언치하게 미화하려 하지 않았다. 역사는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마련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나는 나의 견해를 절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북한은 역사상 미래 없는 폐쇄된 사회이다. 북한의 실상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은 일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글이 북한을 바로 이해하고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요. 지루한 밤 가고 아침은 온 것 같건만 다가오는 저 걸음은 무엇일까? 영원한 밤길 안내하려는 사자가 아닐까? 이 세상 하지갈 때가 온 것 같다. 영이별의 시각이 온 것 같다. 값없이 흘러가는 시절과 헤어짐은 아까울 것 없건만 밝은 앞날 보려는 미련한 마음 달랠 게 없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가나. 걸머지고 걸어온 보따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가나. 처음은 산송과 갈라진 결에도 눈물을 세척하네. 때는 이미 늦었건만 삶을 안겨준 거룩한 뜻 정성 다해 받들고 갈 뿐. 예, 그러면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마련이 됐는데요. 먼저 제1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제1부 회의 사회자이신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이사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환경협 추모 제5주기 추모 학술 세미나 일부 사회를 맡은 자유민주연구원의 이동호입니다. 세미나 1부는 지금 1시 반입니다. 1시 반부터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아니면 3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와 사회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인간 환경학을 발표할 분은 북한 민주화 포럼 이동복 대표이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 환경협의 통일 대전략을 발표하실 분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십니다. 다음으로 인간 환경협 발표문에 대해 토론을 맡으신 분은 민주주의 이념연구회 회장 강태욱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환경협의 통일 대전략에 대한 토론을 맡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한기용 대표이십니다. 일부 세미나 진행은 먼저 발표 1과 2를 듣고 각 발표에 대해 토론을 듣는 방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은 각 20분씩 해주시고 발표는 20분씩 그리고 토론은 각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주사파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멸망과 황장엽 선생의 월간조선 인터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상과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철학과 사상의 근본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만난
황장엽 선생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수령 독재와 영원한 결별을 확인하고 저희 좌익혁명에 대한 결정적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무모한 발전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시던 황장엽 선생의 모습이 새삼 그립습니다. 그러면 인간 황장엽에 대한 이동복 선생의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황장엽 선생 5주기의 즈음에서 인간 황장엽을 추모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시점에서 약관 22세 청년 황장엽은 좌도 우도 아닌 해방의 감격에 들뜬 조선의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해방의 순간 그의 정위치는 38선 이남인 강원도 삼척이었습니다. 1941년 평양상고를 졸업한 뒤 42년부터 일본 주오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그는 44년 일제징용으로 삼척의 탄광에 투입되었다가 거기서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해방으로 징용에서 풀린 그는 집이 있는 평양으로 귀환을 서둘렀고 이로써 그의 평생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산당이라는 호랑이가 그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코민테른이 주도하는 세계의 공산화 전략에 따라서 북한 땅의 공산국가 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공산 세력은 황장엽의 두뇌를 징발하여 공산주의 노멘클라투라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946년 북한판 공산당인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었고 김일성이 6.25 전쟁을 도발하기 한 해 전인 1949년 선발된 엘리트로 모스크바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6.25 전쟁의 전쟁 기간을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보내고 휴전의 해인 1953년 귀국했습니다. 세계 공산화 운동의 메카인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전공한 그의 귀국 후 진로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귀국 다음 해인 1954년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 강좌장으로 발탁되었고 동시에 김일성의 이론 담당 서기가 되어서 그의 연설문 작성을 전담하면서 그의 신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 황장엽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의 모스크바 유학 때부터 공산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소련 공산당과 학계의 전문 이론가들과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뒤처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적 가설과 가정의 결정적 허구와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 명제들인 역사적 인물론, 계급투쟁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자본주의 모순론, 잉여가치론, 유물론적 변증법이 모두 허구와 모순 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통치 이념으로 새로운 정치 철학에 대한 그의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인간 중심 철학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개발한 인간 중심 철학의 기본적 운동 법칙은 세상의 삼라만상이 변증법에 의거하여 중단 없는 변화와 발전을 영원히 계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중시하는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과 물질을 중시하는 막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이 모두 반쪽짜리의 진리를 담은 두 개의 극단이라는 시각에 입각해서 두 변증법의 편파성을 극복함으로써 그의 독창적인 인간중심 변증법을 완성시키려 했습니다.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의 세계에서는 과정이 존재할 뿐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중심 철학의 세계에서 그는 모든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존재와 집단적 존재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양과 질의 통일, 대립물의 통일,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통일, 목적과 수단의 통일, 주체와 객체의 통일 등 변증법이 법칙에 입각하여 개인적 존재와 집단적 존재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영구히 반복함으로써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관계 개조로 이루어지는 3대 개조를 무한하게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유한하나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한하다고 갈파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에게는 좌절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권력 체제에서도 하나의 금기인 권력의 세습을 통하여 북한의 일당 독재를 수령 독재를 넘어서 전근대적인 봉건 왕조로 후퇴시키는 역사적 왜곡을 시작한 김정일이 황장엽의 인간 중심 철학 이론을 압수하여 이를 주체 사상으로 개조하고 세습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이비 이론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북한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밀어닥쳤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파국을 지나 파탄지경에 이르는 가운데 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굶어 죽었고 수십만 명이 굶주림을 못 이겨 탈북길에 올랐으며 북한은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지나는 거대한 수용소 군도로 변모했습니다.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주축으로 한반도 긴장의 고조를 지속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황장엽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1997년 2월 그는 북한을 탈출하는 역사적 결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1남 3녀의 자녀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그는 그로부터 13년의 여생을 오직 2개의 목적에 불살랐습니다. 김가 일문의 심판 봉건왕조 타도와 북한의 민주화였습니다. 그에게 그가 버린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은 올라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었습니다. 황장엽이 2003년 3월 20일 발표한 김정일에 대한 태도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제목의 글에 의하면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무참히 굶겨 죽이고 북한 땅을 하나의 큰 감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독재자인 김정일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자기의 생존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김정일이 독재자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997년 황장엽이 베이징으로부터 필리핀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행을 택할 때 그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2가지 약속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그의 인간중심 철학 연구를 계속하여 완성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을 거점으로 하여 김정일 체제 타도를 통한 북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그의 판단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남은 수명은 5년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의 약속은 공연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장엽의 서울 도착으로부터 5개월 후인 1994년 12월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은 10년간의 좌파 정권 실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좌파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황장엽은 사실상의 감옥살이를 감내하면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햇볕 정책이 북의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김대중의 평양 방문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로 대한민국의 자경화는 위험한 속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무렵 황장엽의 절박한 관심사는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경, 반미 세력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 같은 심정은 앞에서 인용된 김정일에 대한 태도는 진짜 민주주의자와 가짜 민주주의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민족공주를 구실로 내세우고 김정일 독재 집단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김정일 독재 집단에게 체제 유지를 담보해주고 그들에게 경제적 원조와 정치적 지원을 적극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김정일 독재 집단의 범죄 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적 제재 조치를 반대하고 김정일 독재 집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타협과 양보를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사실상 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며 동맹자인 미국의 편에서 물러나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적인 김정일 독재 집단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김정일 독재 집단과 타협한 것만이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족의 통일을 반대하고 전쟁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옳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자문하고는 이에 대해서 옳다고 볼 수 없다고 자답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다음에 4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민주주의자라면 김정일 독재 집단과의 민족 공존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정일 민족 반역 집단과의 민족 공존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민주주의자라면 봉건 가부장적인 수령 독재 집단을 북한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독재의 희생자인 북한 인민들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는 김정일 독재 집단과 공조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원수에 의지하여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으며 그것은 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침략자들 앞에서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귀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한다는 투항주의적 입장을 따른다면 평화도 민주주의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경고를 받들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530만 표라는 대한민국 직선제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의 표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황정엽에게는 잠시 희망의 등불이 반짝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의 환각일 뿐이었습니다. 황정엽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201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오늘날 우리 민족의 모든 재난과 불행의 화근은 김정일 독재 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남북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김정일 수령 독재 집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해서도 정도는 경제 원조로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반응은 벽창호였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운명의 직전의 어느 날 황정엽은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남긴 미발표 유작시에서 그의 암울한 심혈을 적나라하게 써서 남겨놓았습니다. 지루한 밤은 가고 새아침은 밝아온 듯 하건만 지평선에 보이는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구나. 그는 자신의 임박한 최후를 이해감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이 세상 하직할 영이별 시간이라고, 값없는 시절과 헤어짐은 안타까울 것 없건만 밝은 미래를 보려는 미련은 달랠 길이 없어 라는 대목에는 그래도 꺼지지 않는 생애의 집착이 절절하게 녹아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가나, 걸머지고 걸어온 보따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가나 라는 구절에서는 그의 생애가 종장에 이르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여한 없이 최선을 다해 받들고 가자, 삶을 안겨준 조국의 거룩한 뜻을 새기며 였습니다. 황정엽은 그가 가족들과 52년의 생활을 영위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13년간 그의 여생을 보냈던 대한민국에 대한 애틋한 애국심을 이 구절에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한민족 현대사를 장식한 한 사람의 위대한 애국자, 철학자 및 문학인이었던 황정엽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벌써 5년의 세월이 경과했습니다. 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망명객으로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많지 않은 대한민국의 지사들이 고인의 주변을 지켜주었고 오늘 추모의 글을 읽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종장을 투자했던 대한민국은 고인에게 박정했습니다. 고인의 오주기를 겨우 오늘과 같이 이런 검소한 추모 세미나로 때우고 있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 같은 박정한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추모 세미나의 기회에 저는 한 가지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고인은 13년 동안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 도합 17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저수는 2005년에 간행된 민주주의 정치 철학과
2006년에 간행된 황정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2000년에 간행된 청년들을 위한 철학 이야기, 2008년에 간행된 인간중심 철학 원론, 그리고 2009년에 간행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등이었습니다. 고인은 또한 생전에 몇 개의 학습반을 꾸려서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산주의 비판 이론과 함께 인간중심 철학을 강의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이들 학습반의 하나에서 7년 동안 매주 1회씩 실시된 황자엽 강의의 개근생이었던 강태욱 씨가 수강한 내용을 육성 강의 녹취록 황자엽의 인간중심 철학 1, 2권에 담아서 간행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철학계가 고인의 필생의 연구 성과인 인간중심 철학에 대하여 진지한 학문적인 평가와 검토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철학계에서 황자엽이 개발해 놓은 인간중심 철학을 학문적인 시각에서 진지하게 평가하는 작업을 벌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같은 연구 작업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이 5주기 추모 세미나를 통해서 그 같은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길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서 고인이 걸머지고 와서 걷다가 벗어놓은 보따리인 인간중심 철학이 학문적인 재조명을 통하여 하나의 정치 사상으로 정당한 학문적 평가를 확보함으로써 고인의 고혼을 위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부족한 추모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복 선생님의 첫 번째 인간 황량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러면 조갑재 선생의 북한 민주화 대전략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황정엽 선생님처럼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 전향을 함으로써 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 지식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 있죠. 가장 유명한 분이 조지 오웰, 사회주의자였다가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가지고 공산주의나 나치나 똑같은 전체주의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해서 1984년 동물농장을 써서 이 공산주의의 그 악마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분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미국 공산당원으로서 간첩질을 하다가 그것을 폭로한 휘테카 챔버스라는 사람, 챔버스 휘테카 등등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21세기 세계 지성사에서 황장엽 선생님 같은 분은 안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옥에 있으면서 양심을 지켜갔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억압도 인간의 양심과 인간성의 본질을 말살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한국으로 와서 또 한국에서 이 좌파 정권 10년 동안 싸우면서도 본인이 가져온 이념과 전략을 굽히지 않고 그 정권과 싸웠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황정엽 선생이 마치 섬처럼 외로운, 어떻게 보면은 감시를 많이 받는 경호 겸 감시인데, 그 가운데서 황정엽 선생을 자주 만나면서 감탄한 것은 역시 이념의 힘이 크다. 이념적 무장이 된 분이 이 정권과 맞서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장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원하던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생애가 비극적이냐? 저는 비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생애는 앞으로 한국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또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미 그 생애 자체가 영웅적인 생애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운명을 건 사람들로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460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에 못지않는 황장엽 선생의 비장한 미학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장엽 선생이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명언을 남긴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록을 별도로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제일 자주 인용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이걸 그냥 강조하지 않고 툭 던지면서 하신 말씀인데 역시 이념이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전략이다. 더구나 이념은 한마디를 더 보탠다면 이념은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다. 자기가 정당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이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황장엽 선생을 철학자로서 아까 이동국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학인으로서 또는 전략가로서 여러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그분은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저의 생각보다는 황장엽 선생이 여러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발표했던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프린터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렇게보다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황장엽 선생이 보는 이 통일의 핵심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봉건적 반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인권 문제를 무기화하여 평화적 공존이 아닌 평화적 경쟁을 지속하여 북한 정권을 남북의 한민족 속에서 고립시킴으로써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권고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특히 한일 관계가 한미일 동맹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중국과 친북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장엽 선생의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황장엽의 비록이라는 책을 2001년에 올간조선에서 간행했는데 그게 스스로 일문일답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립의 본질을 남과 북에 수립된 양립할 수 있는 두 정치 체제 간의 대립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 게 있다. 즉 남북 간의 이 대립이 화해가 가능하냐 아니면 어느 한쪽 체제가 무너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평화적 공존은 가능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은 이 체제 두 다른 체제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장엽 선생은 남북 간의 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 또는 체제적 관점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시하는 게 민족적 관점입니다. 남북 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툰다. 또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양식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투는 따라서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하는 것이 황장엽 선생의 말씀인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하는 것이 황장엽 선생의 이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보는 시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황장엽 선생은 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미일 삼국의 공조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어야 된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서 분단의 당사자로서는 반드시 미국이 통일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과 북한 인민을 갈라서 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원칙적인 이야기고 그리함으로써 황장엽 선생은 이 평화적 경쟁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공조는 뭐 남북 간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 체제에서 가능하지만은 평화공존으로서 통일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평화적 경쟁을 해야 된다. 평화적 경쟁이야말로 황교안 선생이 많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공명정대한 방법이다. 평화적 경쟁을 하자. 이 평화적 경쟁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를,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향의 목표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해야 된다. 평화적 경쟁은 평화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북한 정권 붕괴 전략의 핵심은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기입니다.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린다. 전쟁을 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지하다. 우리는 미소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총 한 방 안 쏘고 핵무기를 잔뜩 가진 소련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킨 이 전략을 한반도에서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러했듯이 특히 1975년에 헬싱키 선언 때 이 인권의 원칙을 소련이 받아들이도록 한 이 전략을 한반도에서도 써야 한다. 인권을 무기화해서 북한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남북 대결의 본질에 대해서 황장엽 선생이 한 이야기를 그냥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북 관계는 누가 민족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벌이는 권력 투쟁이다. 민족주의를 버리면 독재와 민주주의는 평화공존할 수 있으나 양측이 모두 민족주의 입장에서 통일을 지상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건에서는 수령 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남북 간의 대결은 두 가지 대결이 같이 가고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 하는 이념 또는 체제, 정치 제도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는 한 단체만이 챔피언이다. 정통국가다. 한민족은 일민족 1국가의 전통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일민족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 없다. 정통국가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민족적 정통성이 더 중요한 대결 구도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정통과 이단으로 갈려서 싸우는 데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 양보, 타협, 중재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이념이 서로 다르다. 이념이란 것은 가치관인데 정확히 정책이 다르면 타협할 수 있으나 이념이 다를 경우는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 싸우게 되어 있다. 인권으로 무너뜨리게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황교안 선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방향으로 경제 원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딱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경제 원조를 해주더라도 그 방향이 목적이 그 경제 원조를 통해서 북한의 수령 체제를 붕괴시키는 방향이라 해야 된다. 이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화해 협력, 북한 인민의 무슨 생활 향상 등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들어가서 물자가 들어가서 수령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목표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적을 돕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조건에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다 평화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 붕괴 전략을 이것은 평화를 해치는 전략이라고 억지를 쓰지만 황교안 선생은 그게 바로 평화적 정책이다. 왜냐?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평화적 통일 정책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선생은 김일성이 했다는 말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 김일성이가 이야기하기를 한국이라는 나라는 갓을 쓴 노인과 같다. 갓걸이 두 개다. 하나는 한미동맹이고 하나는 한일 관계다. 두 갓걸을 잘라버리면 바람이 불었을 때 갓이 날아간다. 즉 한미동맹만큼 한일
관계의 개선, 우호 관계를 아주 강조하셨던 것이 아주 요즘 어떻게 보면 친중 반일적인 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점에 하나의 경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과 친북 세력의 연계 가능성을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령 유일 독재 체제는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낡은 중국의 고통과 불행을 연상시키는 신뢰로 되어 오히려 중국의 현 체제의 우월성을 믿게 하는 도움으로 될 수 있다. 북한이라는 이 양아치 같은 조폭 같은 이런 체제가 있음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과거도 우리가 북한 같은 모습이었지, 지금이 훨씬 낫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중국 사람들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범 케이스로서 북한이 중국 지도자한테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면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사대주의적인 생각이 다시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의 친북 세력이 친중 세력으로 바뀌었을 때 이 중국 세력과 한국의 친중 좌파 세력이 결합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경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황정익 선생은 북한 정권의 본질을 여러 가지 쉬운 말씀으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무산자는 뭐냐? 무산자는 쉽게 말하면 무식자다. 무식자가 통치를 하려면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쉽게 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계급투쟁론을 모든 사회주의든 뭐든 결국은 계급투쟁론이다. 악의 근원은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이 있는 한 그것은 불가피하게 전체주의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흔히 마르크스가 말한 이론은 좋았는데 레닌이 그것을 권력투쟁으로 바꾸는 바람에 마르크스의 원래 의도가 훼손됐다고 변명하는 그것을 가차없이 공격을 하면서 만화의 근원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이 계급투쟁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흔히 황정익 선생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이분이 김일성을 비판 안 한다. 그래서 진짜 전향했느냐 하는 이런 막말도 나왔습니다만 김일성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든 사석에든 이 이상 지식인이 이 이상 더 아픈 비판을 할 수 없죠. 2001년 언론조선에서 나온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김일성은 자기 아들의 권력 앞에 아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정권을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김정일과 함께 수치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의 한생의 전반부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이상은 어떻게 김일성을 비판합니까? 또 사석에서 저한테 한 이야기는 김일성은 속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은 악당이었지만 한구석에는 그래도 영웅적 풍모가 있었다. 가족을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은 김정일을 한때 권력을 넘김으로써 속물이 되어버렸다. 마지막에는 아들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판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은 인간 중심 철학 원론에서 한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독재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찾아가 막대한 외화까지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고는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참다운 평화의 수호자인 동맹국을 멀리하도록 한 햇볕 정책 주창자들은 국민을 속이는 반역 행위를 감행한 위선자라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황장엽 선생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통일 대전략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뭐 거의가 아니라 뭐 거의 90%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 밑에 있는 전술이나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황장엽 선생의 이 정확한 현실 인식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전략은 하나의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황장엽의 통일 전략이라고 하지 않고 통일 대전략이라고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전 선생님의 통일 대전략에 대한 발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동보 선생님은 황장엽 선생님의 양력과 사상 그리고 그가 인간중심 철학을 갖게 된 과정 그리고 북한에서 주체 사상으로 수용되어서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에 황장엽 선생의 인간적인 고뇌 남아있는 일들을 누가 할 거냐라는 얘기와 그리고 북한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황장엽 선생의 태도 북한 정권을 타도하고 또 북한을 민주화하는 것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의 조갑 선생의 발표는 정말 저도 황장엽 선생과 같이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만 몇 년간의 세미나의 과정에서 정말 가장 명쾌한 정리를 해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혼돈의 과정에 모든 죽음은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전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항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대부분 이념을 혼돈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혼돈시키는 과정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이념에 대한 정리나 그 다음에 남북 화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거짓에 대한 고발들은 정말로 지금 생각해봐도 탁견이 안 섰습니다. 남북 화해론자들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좌익들의 주류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역시 우리 황장엽 선생의 통일 대전략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간 황장엽에 대한 강태욱 민주주의 이념연구회 회장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강태욱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걸 다 읽기는 10분 동안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중심 철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저는 모를 것 같아서 저는 일생을 흥사단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흥사단에서 통일운동을 하다가 황장엽 선생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걸 알고서 만나뵈려고 6년간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그 경찰로 넘어오면서 만나뵈려고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그때는 탈북자 동제 회장을 했습니다. 홍순경 회장. 이 양반을 뵙고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소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꿰었습니다. 그래갖고서 결국은 2003년에 뵙고 2004년 2월 2일부터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 교실을 개강을 했습니다. 18명이 첫 번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북대학교 서울 분소에서 개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인간중심 철학을 공부를 하려면은 우선 막스 사상을 알아야 된다 해갖고 유물, 변증법, 변증법적 유물론 이걸 계속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반영론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일생을 흥사단 운동도 하고 이 조직 생활을 했지만
그쪽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질 않아서 유물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읽어보질 않아서 반영론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반영론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 양반 참 되게 어른같이 쳐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반영론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영론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철학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거요. 그 얼굴이 홍당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같이 온 양반이 있는데 저기 도준호 선생 그때 같이 공부 시작을 했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 강의장 그 반영론 몰라? 아주 비웃는 쪽으로 그 양반이 뭐 서울대에서 철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되게 기분이 나. 그래서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황자명이가 뭔데 내 이따위 거 안 해도 내 흥사당에서 통일운동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나 이거 집어치워야 되겠다. 그러고 결심을 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하니까 오기가 생겨요. 독이 생겨요. 도대체가 황자명이가 뭐냐. 인간중심 철학이면 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되니까는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면 산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만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거기에 바위도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면 이 나무도 보이고 점점 보이잖아요. 보이기 시작해요. 인간중심 철학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파고들어서 저는 지금 자신을 합니다. 제가 7년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며칠간 해갖고서 녹취하고 또 해서 한 3년 되니까 선생님이 강태호 회장은 훌륭해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를 해유시키려고 그러는가 보다 해갖고 첫 배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그 양반하고 좀 뭐하는 계기가 돼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대학교 두 가운데서 아주 좋은 강의실, 또 학생들도 몇백 명씩, 또 이 돈도 충분히 대줘가면서 인간중심 철학을 강의를 했는데 다 실패했다. 우리 강회장하고 한 것이 지금 6년, 그때 6년째 6년 되고 있다. 나는 강회장이 대단하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그래가면서 하다가 2009년 6월 28일인가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 한 1년 전에 그때부터는 이 양반이 참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인간중심 철학을 이걸 펼쳐야 되겠는데 안 된다고 해가면서 6월 28일에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더 이상 나는 강의를 않고 우리 이 조직이 이거 훌륭한 조직이다. 이거 자랑할 만한 조직이다. 여기가 본부다. 여기서 우리 강의하는 강사들을 배출해서 훈련시켜서 내보낼 테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강의하는 걸 배워라.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그때 뭐 여긴 안 나온 것도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차광진 박사라고 철학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철학 박사인데 이 사람을 실무로 하고 강태호 회장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는 강사 양성을 하자. 오직 지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가 그 녹음 테이프도 갖고 있는 장장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어요. 선생님이나 그 딴 분들은 다 강사 이거 훈련을 하지 않아서 아니다 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저성스러운 말씀인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표현하기 앞서 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는 선생님의 숨소리 하나라도 기록해서 남기고 싶다. 우리 인간중심 철학에서 내놓고 있는 객관화론, 이게 굉장한 이론이거든요. 이건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우리 딴 동물이나 이런 식물 이것은 객관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웃음소리 하나라도 우리는 기록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벌써 얼굴에서 확 피어내요.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다시 강의를 하겠다. 해갖고 돌아가시는 날 10월 10일 날 돌아가시는 10월 3일 날까지 강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인간중심 철학을 걸어가면서 이 양반은 인간중심 철학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인간중심 철학이 최후의 철학이다. 그리고 최고의 철학이다. 그래가면서 이 시간이 없어 이걸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세계 철학의 서양 철학이 그리 저希腊 철학의 큰 봉우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의 큰 봉우리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서 칸트, 피테, 셰링크, 헤겔로 넘어진 하나의 큰 봉우리인데 이 두 봉우리가 굉장히 싸우고 있었다. 이 싸우고 있는 것을 통일했다. 내가 철학을 완성했다 하고 나선 사람이 막스다. 그것은 뭐냐? 그때 싸운 것이 뭐냐면 율론이냐 관념론이냐, 변증법이냐 형이사학이냐,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느냐,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걸 갖고 싸웠는데 막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율론이 이겼다. 변증법이 이겼다. 가인식성,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해갖고서 철학을 완성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828년인가요? 공산당 선언 해가고 세계의 그 철학자들, 유식인들이 전부 그냥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이동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철학자가 우리 황정엽 선생이 나타나가지고서 이것을 격파했어요. 항상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인간 중심 철학은 막스 사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철학이다. 막스 사상을 뭐를 극복했느냐? 1960년도에 미 중소 이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하고 김일하고 소련의 81개 공산 국가가 모여서 그 소위 토론을 하는데 무슨 토론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무산계급 독재와 계급 투쟁과 무산계급 독재론,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만 1개월 동안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과도기론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독재할 거냐 이걸 갖고 하는데 그때 오면서 이 양반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막스 사상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꼈지만 결정적으로 이건 아니구나. 내 막스 사상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왜? 인간이라는 것이 800만에서 1000만 년 전에 유인원과 헤어져가지고 쭉 오면서 300만 년 전부터 거의 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고 180년 전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해갖고서 그때부터 이제 불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인간이 살아왔는데 막스 사상에서 계속 계급 가지고 얘기하는 계급이라는 건 인간 역사에서 한 시대에 반짝했던 것인데 어떻게 계급을 주체로 해서 우리 인간 사회를 규정을 하느냐?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인간 중심 철학을 이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96년인가 김일성 대학교 총장으로 나면서 그 양반이 계급투쟁과 무산계급 독재론 글을 썼다가 김일성한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뭘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계속 이 철학을 연구를 했어요. 이 철학이 틀림없이 이 양반은 항상 그랬어요. 앞으로 이 철학이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틀림없이 앞으로는 이 철학이 세계 철학이 된다. 왜? 이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철학은 원리의 철학이 되게 원리. 이게 지식의 철학, 여기 이제 원리의 철학, 지식의 철학을 제가 이제 규정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또 말씀하는 거는 2010년도 6월 며칠 날인가 논리학을 선생님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러면 논리학 그 출판 기념회를 합시다 해갖고 출판 기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서평은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뜻없이 앉아서 강태호 회장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논리학의 노자도 뭡니다. 그러니까는 강 회장이 해요. 그리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요. 제가 화가 나서 쫓아 들어갔습니다. 쫓아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때가 이제 저희가 학동으로 이사 왔을 때입니다. 이사 와가지고서 이번에 이사도 왔고 또 이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논리학 책을 서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우리 인간 중심 철학을 잘 설명해가지고 인간 중심 철학이 뭐다 하는 걸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버티면 또 딴 사람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거의 제가 얘기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느 정도 인도수는 받은 그런 내용이다. 인간 중심 철학은 원리의 철학인데 무슨 철학이에요? 발전의 철학이에요. 굉장한 원리가 있고 그래서 인양반의 강의를 들으면 도대체가 이게 물리학 시장인지 천체 물리학 시장인지 과학 아주 어떤 때는 지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은 굉장히 아주 흥미가 진지돼요. 모든 것이 그냥 그 과학과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 갖고서 하기 때문에 숫자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중심 철학이 참 알려지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간 중심 철학을 공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 철학을 제가 이제 지난 6월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거 한 말씀만 마무리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11일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수하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걸 좀 써머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써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기 이남영 교수가 와 계신데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철학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저희하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무슨 이남영 교수 발표 시간이면 이남영 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이남영 교수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자. 그러니 또한 강의자. 이남영 교수는 서울대 교수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서울대 교수면 그러니까 이북에 와서 큰 열을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 양반이 자기 제자라도 하나 데리고 오면 여기 위상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 걸 생각 못합니까? 그 뒤로 전혀 그 뒤로는 제가 이남영 교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11일에 제 출판 기념회에 와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나 솔직히 인간 중심 철학을 몰랐다. 아니 대학자가 그런 얘기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1년에 한 번씩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들을 은퇴 교수들을 초청해서 저녁 대접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앞으로 인간 중심 철학이 세계 철학으로 틀림없이 된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이거를 우선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있어 보니까는 황장엽이 인간적인 철학 연구소를 개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또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황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제2의 선생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 교수가 하는 철학연구소 저 양반이 조직 이런 건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잘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해주시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인간 중심 철학이 틀림없이 세계를
앞으로 인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철학이랑 틀림없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아주 참 유감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욱 회장님의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기용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대표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기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황재엽 선생님 그 5주기를 맞아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자유민주연구원과 북한민주화 포럼 주최식 감사드리고요. 그 이동보 선생님이나 종합재 선생님 같이 그 애국 진영의 논객 있으신 대선배들 말씀에 대해 제가 무슨 토론을 한다는 게 격에 맞지 않고, 또 주최 측에서도 원래 학술템이라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정한 토론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질문을 하는 이런 건데, 오늘 황 선생님 5주기를 맞아서 진행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저도 그 황 선생님과 관련됐던 인연이라든가 또 황 선생님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오해라든가 또 마지막에 종합 선생님 말씀하신 그 통일 대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사회를 보시는 이동호 선생님처럼 과거 80년대 그 좌익 학생 운동을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대아사를 목격하면서 생각을 바꿔서 98년에 그 소위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한 씨 등과 함께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그 주된 이제 목표는 당시 좌파 운동권의 인식적 기반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전면적인 비판, 김정일 수령 독재주의를 타도하고 북한 민주화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개혁, 이렇게 3대 기치를 들고 그 잡지를 만들었는데, 당시 저희가 추진하던 북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황재엽 선생님이 망명하셔서 그것을 주창하셨기 때문에 황 선생님과의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 황재엽 선생님과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그 국정원에서 이렇게 좀 그런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잡지가 어떻게 전달이 돼서 99년도 여름에 그 당시 황 선생님께서 통일정치연구소, 국정원 산하의 통일정치연구소 이사장이셨는데 그 연구위원인 손광주 비서를 보내서 지금 남북 하나지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그래서 그때 이제 연결돼서 황 선생님의 북한 민주화와 어떤 그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그런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이라는 책자를 그해 12월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전해드리려고 그 국정원의 그 면회실에서 처음 99년 12월에 황 선생님을 뵙고요. 그 다음에 봄부터 황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2010년 10월까지 매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월 한 차례씩 2시간 그 북한 체제의 실상, 그 다음에 본인이 겪은 김일성, 김정일, 본인이 만든 인간중심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아까 이동호 씨 말씀하셨지만 황 선생님의 철학과 북한 민주화 관련된 책자를 총 21종 출판했는데 4개종은 개종 증법판이기 때문에 17개종의 그 책을 출판했고, 밖에 좀 일부 있는 것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그 학자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여기 계신 뭐 이동호 선생님이나 조갑 선생님 같은 분들은 아니시지만은 황 선생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황 선생님 어쨌든 김일성 대학교에서 철학 강좌장을 했고 또 그다음 나중에는 김일성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실제로는 다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국회의장과 비견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하셨고 또 조선노동당 국제비서를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만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황 선생이 북에서나 또는 남으로 오신 뒤에 본인의 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학문 연구나 학술 활동에 쓰기 때문에 그분은 기본적으로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 선생의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든 또는 비판하든 그것은 학술적 논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황 선생님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의 통치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철학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지지를 할 때 그 철학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황 선생의 철학책을 뭐 채 한 권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황 선생의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황장엽 사상에서는 철학의 근본 사명이 사람의 운명 계책에서 길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이 주로 공리 공론에서 벗어나서 철학의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그런 주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에 대해서 한국 철학계의 주류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철학이 그 대중과 유리돼서 철학 연구자끼리 자기들이 하는 어떤 지적 유리에 끝난다면 그것 곤란하고 대중의 삶을 밝혀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진지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자유진영도 있고 뭐 또 다른 지형도 있겠지만은 황 선생의 사상이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황 선생이 이제 집단주의,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또 우리 잘 표현하지 않는 인민 대중의 어떤 역할, 지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과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황 선생은 말이나 글로서 구소련 또는 구중국, 구동유럽 같은 그 사회주의, 그런 형태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글과 말을 많이 남기셨고, 그런 구사회주의의 핵심적인 논지인 계급주의,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유경제, 그다음에 계획경제 등 구사회주의를 구성하는 그런 핵심 요소들은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이분을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주의의 경우는 물론 철저한 개인주의자가 그 집단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소에 국가나 민족 등의 집단을 강조하고 또 애국심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 황 선생의 집단에 대한 어떤 그런 중시를 비판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그때 우리가 뭐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한테 총을 들고 적에 맞서 싸우려고 할 수 있는 일 할 때 우리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지 너가 살려면은 적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집단주의라는 것을 그런 사회주의와 연결해서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다음에 황장엽 선생은 그 책에 보면은 집단주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동시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 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개인이면서 또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고 또 인류 공동체를 이뤄서 어떤 생활 영역을 하는 집단을 이뤄서 생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어떤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황 선생의 그 어떤 사상을 북한의 주체 사상과 연결해서 이제 이해하는 데 맞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제가 알기로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 철학. 둘째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바탕을 둔 거지만 김일성이가 민족주의를 들씌워서 만든 민족공산주의, 그리고 수령론. 이 세 가지가 북한의 주체 사상의 핵심적 요소인데요. 민족공산주의는 김일성이 만든 거죠. 김일성의 어떤 작품이고요.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다가 민족주의 이미지만 더 씌워서 한 것이, 거기에 새로운 내용이 있다거나 뭐 창조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세계 좌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얘기하는 뭐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런 것은 사실 민족주의적 표현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한 그런 주체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수령론은 사실은 원래 김영주가 소위 유사상 10대 원칙을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제기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김정일이 이것을 이제 완성시켰는데요. 황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뭐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해인가 이제 말씀 중에 초기부터 김정일이 수령론을 이제 만드는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요. 여기 세 가지 요소 중에 주체 철학은 물론 황 선생의 독자적인 작품이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는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지만은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마크스주의나 레닌주의와는 뿌리가 다른 새로운 인본주의에 기초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에 계실 때는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해서 제기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생사 여부를 사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마크스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차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남한의 망명해서는 사상 연구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있었던 그런 마크스주의적 요소를 덜어내고 완전히 탈색하고 자신의 고유 사상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주의 철학이라는 명칭으로 정립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민주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조학규 선생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황 선생님의 요지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논의를 전개하지 않겠고요. 다만 두 가지를 좀 첨언한다면, 첫 번째는 황정엽 선생은 한미 동맹이 한국의 생명선이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셨고, 또 중국과 북한의 영향 아래 종북 세력이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키는 것이 북한 민주화, 북한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라고 이렇게 인식하셨고요.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중국을 분리시키는 그런 전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마침 이것은 이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탈북자들의 어떤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하고 성공하는 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잘 받아들여서 북한의 독재 집단을 붕괴시키고 북한 민주화하는 데서 이 탈북자의 어떤 정착과 활용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탈북자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탈북자, 또 탈북자 단체들, 탈북자 지도자들이 황 선생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단결하고 협력하여 북한 민주화의 선동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입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토론에 감사합니다. 저도 황 선생님하고 세미나 할 때 황 선생님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분 설명 중에 가장 가슴에 머리에 많이 남았던 게 정의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은 항상 중요하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 다시 말하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개인의 노력들이 실적으로 보상받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죠. 정의의 원칙이 분명히 서야 그 토대 위에 사랑의 원칙이 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강태욱 회장님의 토론 중에서 결국은 지금 현재 황정엽 선생 인간중심 철학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에 대한, 사상에 대한 실질적 강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운동이 황 선생님이 주로 강조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운동이 정확한 방향성을 갖는 건 올바른 사상과 이념이 정립됐을 때 가능하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수주의 운동 내에서 이러한 풍부한 이념과 사상의 토론이 강조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프로에 넘기는 마지막 토론은 2부까지 끝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프로에 넘겨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요. 그리고 3시쯤에 4시쯤에 2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